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채널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네, 역적에 잘 오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적폐 청산 방송 역적이고요. 저는 진행자 MC 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사 선생님, 우리 시대의 참 실장, 역사 적폐의 청소부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목소리가 좀 좋아지신 것 같았고 다행입니다. 그새 치료가 다 됐네요. 그러니까요. 예. 진도가 많이 밀려서 말이죠, 선생님. 네. 예, 오늘은 박 선생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박정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정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진도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지금. 그것도 오늘 또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광고를 듣기 전에 우리 선생님이 지난주에 했던 거 간략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간략하게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했던 핵심은 대구 사모학교 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가 민족의식에 불타서 학교 수업을 함부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련 우수 학생이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군국주의 교육에 가장 길들여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대구 사모학, 그다음에 교사 시절에 있어서는 그가 모범적 교사라는 얘기가 많지만 전혀 아니다.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장교가 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고시보다 어려운 육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2년 동안 교사의 모든 본분을 버리고 난 그거 준비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혈서가 있을 정도였다면 준비가 보통이 아니었죠. 그럼요. 그래서 박정희의 훌륭한 교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나 상징 조작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만주국 장교로서 복무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희는 가난이 동기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무지해서 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출세를 위해서 갔고, 그다음에 직업 장교로서 그 당시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에 갔다면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갔고, 그때 만주에서는 당연히 조선의 항일 게릴라들과 싸운 것은 명약 관화하다는 것을 알고 갔던 확신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장교 시절이 짧았다고 해서 그가 일본에 대한 충성이 낮았다고 보면 아니 되고, 바로 그가 출시하기에는 일본이 너무 빨리 패망했을 뿐이고, 그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패전을 맞이한 최후의 제국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친일파이자 군국 파시스트 최후의 제국 군인이다. 예,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41년 12월 달에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대일본 제국에 대해서. 그때 박정희는 뭐냐면 친일파가 아니고 적국 장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국 장교입니다. 친일파가 아니라 적국의 장교군요. 그렇죠. 전쟁하는 시기인데 이게 본질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또 이 희소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소성이요? 예.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일제 시기에 일본 육사를 입학했던 87명이 있어요. 그중에서 임관자가 63명입니다. 그러면 일본 육사 출신으로서 조선인이 소유가 된 사람은 1년에 1.75명이에요. 그러니까 87명이 조선인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87명 가운데서 임관된 사람이 63명. 예. 그러면 그중에서 연 1.5명, 1.75명이에요. 굉장히 귀하죠. 도지사보다 어려운 거야. 진짜 희소성이 있네요. 만주국 시기에 만주국 장교도 임관자가 보면 67명이에요. 연평은 4.8명이네. 4.3명이 아니라. 조선인이. 예. 둘이 합쳐서도요. 7명이 안 돼요. 그러네요. 예. 한마디로 하면 인간 문화재급 친일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 문화재급 친일파이자 적국의 장교다. 예. 그러고 나서 이 박정희가 이 만주국 제8대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있어요. 조선인들. 신현준. 대일까지 연장이라 그래요. 대대장. 신현준 씨면 중대장이죠.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했던 아니고 동명이인입니까? 신현준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이태리 대사를 했었고. 또 틀렸네요, 제가. 신현준은 바로 간도 특설대 창설 요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순 사건 이후에 여순 사건에 이제 그 이른바 진압을 왜 참가했다가 뭘 만드냐면 해병대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대 해병대 1, 2, 3대가 전부 다 만주 간도 특설대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바로 그 초대 해병대 사령관이 신현준이 되고요. 이 사람의 회고록 보면 자기가 전투에 참가한 얘기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있는 이주일이라고 있어요. 이주일. 이주일은 뭡니까? 5.16 쿠데타 같이 가담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명 방원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함경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북으로 갔다가 북한의 인민군 창설하다가 나중에 과거가 들통나서 내려와서 대한민국 장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만주국 제8단은 그 민간의 학살 부대예요. 방원철 해고록에 따르면 일본인 장교가 일거든 부대들이 민간의 할머니 아기들까지 다 죽였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대였던 거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광고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예, 어떤 해방이니까 그럼 끊고 해방 후 그럼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해 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의 작은 섬 군함도를 아시나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요청할 정도로 일본인에게는 자랑이자 근대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16소년까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지옥이자 탐욕의 섬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생생하게 취재했습니다. 조선에서 차출되어 끌려간 역사의 증인을 만났고 기억의 현장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민족문제연구소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망각의 현장을 기억의 유산으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박정희가 산해에서 지금 전투 중이었기 때문에 해방을 모르고 그 부하들에 의해서 그 무장해제를 당해서 해방을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먼저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박정희의 세세한 행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친일인명 사전이 없으신 분은 네. 스마트폰 앱을 여시고 네. 친일인명 사전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친일인명 사전 앱이 뜹니다. 네네. 사전이 30만 원이 돼요. 책으로 3권짜리고. 예. 네, 근데 앱으로는 저희들이 사전 무상 보급을 원칙으로 했는데 네. 부득이 10,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거 받아야죠. 네, 내 손 아래에 있는 친일인명 사전. 예. 그러니까 이것은 10,000원은 택배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 개발비인데 저희 회원들 회비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비니까 네. 그걸 통해서 박정희 행적을 자세히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 실장님의 깨알 홍보였고요. 네. 그런 셈이죠. 예. 본질은 다운받아 달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 박정희가 이제 해방된 이후에 고향 앞으로 갓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니들은 일본인도 아니네 보니까. 식민지 조선의 용병들 아니겠어요. 예. 중국인들이 볼 때. 네.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집에 뭘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방원철은 고향이 함경도니까 네. 함경도로 가고 신현준 이주일 그다음에 박정희 세 사람은 네. 바로 이제 밀운이라는 데서 쭉 내려와 가지고 네. 북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도착하는 겁니다. 일제가 패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박정희의 감정 상태는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졌겠죠. 뭐. 네. 박정희가 애지중지하던 네. 일본도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다 이제 뺏겼을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뻐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박정희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은 일본군 제국 장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확하게 만주국이지만. 네. 그거는 일본의 패전관계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팅했다가 망한 거야.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패전국의 장교인 거죠. 패전국 장교죠. 예. 근데 또 북경을 갔어요. 네. 근데 북경하는 게 이때는 9월 달에 좀 도착하게 되니까 광복군이 드디어 이제 지하에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른바 초모 공작을 하는 거예요. 광복군 모집, 대모집. 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박정희, 이주일, 신현준 세 사람이 네. 강북군에 가는 겁니다.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좀 달라진 거죠. 이게 뭐 내막을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냥 군에 끌려왔다 왔는지 뭔지 구체적으로 뭐 신원 증명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다만 그렇죠. 군인이니까 예. 경력을 산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때는 이제 쉽게 말해 쪽수 부풀리기에 자 표현이 쪽수라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요. 어찌됐건 그게 무슨 사병도 아니고 장교 신분인데 그걸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되는 게 아니었던가 뭐 이런 좀 의구심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시기에 아마 강북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좀 이용 가치란 부분에서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광복군을 새로 모집했는데 네. 온갖 사람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 사실 전부 독립운동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일제가 망한 다음에 9월 달에 들어온 게 무슨 독립운동가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거 초급 지휘관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신현준, 이주일이 중대장이 되는 거예요. 광복군 중대장. 그래서 조밥 먹으면서.
그래서 졸지에 박정희는 광복군 장교로 둔갑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수구 세력들은 박정희는 원래부터 비밀 광복군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네, 아무도 몰라. 광복군 비밀 광복군이었는데 임시정부도 몰라. 네, 아무도 모르는 나 홀로 광복군. 네, 알고 보니까 해방 이후 늦깎이 광복군이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훈련받다가. 그래서 네. 그 다음 해에 미국 LST 배를 타고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걔는 알거지가 됩니다. 뭐 강북군 해봤자 이용가치 없으니까 다 그냥 돌아온 거죠. 네. 그러다가 다시 그냥 국방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박정희는 다시 또 이제 대한민국 군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신분 세탁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근데 뭐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미 군정하에서 네. 군사영어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이 군사영어학교에는 이제 우선 급하니까 영어가 돼야 되잖아요. 예. 미 군정 군사 교관들이 이제 군인을 양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선 뭐냐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경력자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군사영어학교인데 여기를 뭐냐면 만주국하고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네.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2명 강복군 2명 빼고는 전원이 전부 다 만주국이나 일본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군의 시작은 친일파로부터 시작되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네. 아까 했던 얘기가 또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시작이 친일파가 근간이 됐다. 네. 그건데 그걸 따져보면 광복군에서 애초에 그렇게 좀 장교들은 받지 않고 아니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아닙니까? 왜냐면 미군이 뽑으니까 예, 예. 박정희 그래도 못 들어갔지.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미 군정은 그 애들이 봤을 때 생각한 것은 뭐냐. 일본군이냐 만주군이 예. 중요하지 않은 거야. 네, 네. 자기들에게 충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의를 한다는 것은 별로 미국한테 의미가 없어. 방공이 중요한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만주국이나 일본군 장교 출신을 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복군이 열받아서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명만 들어가고.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군사영어학교에 이들이 바로 실제 뭐냐면 대한민국 육군의 권력의 핵심부가 된다는 예. 말이에요. 이들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국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국방경비사관학교라는 게 만들어져요. 국방경비학교. 요 분에 박씨가 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다시 또 한 번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48년 8월 15일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된 이후에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운동이 심했어요. 4월달 1948년도에는. 네. 무척 심했을 때 바로 제주 4.3 사건 아시죠? 네. 네, 제주 4.3 사건. 바로 김구 선생이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서 북경에서 남북 회담을 열릴 때 바로 제주도에서는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주도 4.3 항쟁입니다. 이게 되니까 10월 달에 뭐냐면 14연대 여수에 주둔했던 14연대를 제주도에다 추가 파병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여수에 있었던 14연대의 하사관들이 우리는 동포에 총불을 겨누는 짓은 못하겠다. 그 여순 사건이죠. 네, 하면서 여순 사건이 일어나요. 네. 이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신현주는 여순 사건을 진압하러 오는 것입니다. 해병대를 창설한. 네, 그렇죠. 그래서 여순의 진압을 하면서 이른바 진압하면서 해병대 같은 특수부대가 필요돼서 해병대를 창설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박정희는 뭐냐 이 당시에 광주에 뭐냐면 이제 작전 사령부가 만들어져요. 네. 일종의 토벌 사령부죠. 예, 예. 여기에서 뭐냐면 또 작전 참모를 있으면서 언론 대변인을 했어요.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미 이 시기에 뭐냐 박정희는 남로당원이었어. 그러니까 박정희는 언제 어떻게 된지 잘 몰라요. 박정희가 남로당에 들어가게 된 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알 수가 없죠. 그건 이제 극비 자료였을 거예요. 그죠? 아마 군인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자료가. 예. 근데 우리가 추정할 때는 이제 원자를 못 본 한 네. 추정할 때는 1946년 10월 달에 대구 인민항쟁 또는 대구 10월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예.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실패하고 친일파 경찰들 다시 재동력한 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대구에서 거대한 이른바 폭동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예. 보통 10월 폭동하지만 이것은 미군정에 대해서 뭐냐면 분노한 민중들이에요. 이때 박상희가 대구 10월 항쟁에 참가했다가 박정희의 형. 예, 네. 총에 맞아 죽어요. 경찰관이 쏜 총에. 네. 아마 이것이 계기가 되면서 박정희가 남로당에 입당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형의 영향인가요? 그렇죠. 그다음 깊은 사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그때 좌익이 셌잖아요. 그리고 박정희는 옛날에 뭐예요? 만주에서 좌익들이 센 걸 봤잖아요. 예. 그가 그가 본 것은 소련이라든지 관동 소련의 막강 힘. 네. 그러니까 화북 지역에 있었고 만주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의 힘은 잘 몰랐던 것 같아. 그거 남한이 천지가 빨갱이 투성이니까 자기 눈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좌익이 더 득세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결국 기회주의적이고 좀 권력지향적인 박정희가 조금 더 득세하는 세력에 붙었다. 예, 또 배팅했는데 또 실패한 거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상가였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더 힘이 센 쪽에 들어간 거다. 예, 그 좀 이따 이제 얘기하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박지희가 남로당에 가입했다고 보는 게 추정이에요. 예. 그 박성의 죽음이 결정적이지 않겠는가. 네. 노동에 대한 복수심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사회주의가 대세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정세 판단. 그러면 이게 누가 신원보증 해줘야 된단 말이죠. 남로당 가입하려면 2명 이상이. 예. 그래서 하나는 대구 지역에 있는 이재복 목사인데 하여튼 남로당 네. 핵심이에요. 대구 도당에. 이재복이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박상희의 친구였던 황태성.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대구 김천 지역의 일대에서 뭐냐면 거의 박헌영과 같은 급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막강한 거잖아요. 네. 아마 이 두 사람이 추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대 불확치죠. 남로당 불확치죠. 공산주의로서 쉽게 보면 군대에서 뭐예요? 유사시에 군사 폭동 일으킨 책임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활동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신문에서 바로 이 여순 사건에서는 그 신문에서 가서 네. 천연덕하게 브리핑하고 기자들에게 네. 하고 올라오다가 그 당시에 뭐냐면 여순 사건을 계기로 하면서 네. 육군 정보국에서 네. 숙군을 시작해. 숙군. 군 내부의 이른바 좌익 남로당 요원을 척결해야 된다. 숙청하는 거죠. 네. 이때 이 실무의 책임자 중에 한 놈이 바로 김창룡 대위예요. 김창룡. 예. 악질 친일파 아닙니까? 일제 강점기의 만주 관동군 헌병 5장 출신이죠. 네. 예, 그러다가 나중에 북한 만주국이 망하니까 도망을 가요. 예. 그러다가 북한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 김창룡은. 예.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오라줄에 묶인 채, 네. 포승에 묶인 채 기차를 타고 호송되던 중에 네. 앞에 감시원이 조는 틈을 타서 기차에서 뛰어내려요. 아, 그 감시원은 왜 졸았을까요, 그때? 그렇게 한 번에 그래서 안 그래서 사형당해 죽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내려와서 남한에 와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내려와서 이제 옛날에 알던 동료들 있잖아요. 네. 동료의 주선으로 해가지고 군대 들어가요. 아. 근데 군대 가서 좀 천박하게 표현하면 졸라게 맞아요. 그랬겠죠. 네, 뭐 과거를 아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뭐냐면 못해 먹겠다 나와가지고 다시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육군 사관학교죠. 경비 사관학교 들어가서 장교로 부임해가지고 그래서 이승만이가 보니까 너 일제 때 빨갱이 잡는데 귀신이라며. 예. 하여튼 정신머리 없는 대통령이야. 예. 이래서 정보과에 가는 겁니다. 그때 이 정보과 라인은 백선엽. 네. 간도 특설대 출신. 예. 만주에 있었잖아요. 백선엽. 그 밑에 김안일. 그다음에 김창룡. 이 라인이 바로 이제 이른바 숙군의 핵심 라인이에요. 아. 정보과. 그러니까 악질 친일파들이 결국 그 숙군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이 선생님한테 역사 얘기 듣다 보면 예. 그 악인들은 어떻게 생명력이 끈질길까요? 꼭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악당 죽다가도 꼭 뒤에서 일어나서 총 쏘고 죽잖아요. 그 영화 보면 옛날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딱 사서 죽여서 그 쓰러졌다 그러면 그렇죠. 두 번 공격하지 않겠다 돌았을 때 일어나서 총 빵 쏘는. 예. 꼭 그런 짓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영화가 보면 아마 그런 친일파도 영향받았는 것 같아. 등에다 칼 꽂는 놈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 민족의 비극이 이들에게 항상 기회가 되어 왔다. 출세의 기회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하여튼 김창룡이 이렇게 해서 뭐냐 숙군에 의해서 박씨를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박씨가 잡혀가서 그래서 여순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왔다가 바로 잡혀버리는 거죠. 김창룡한테. 네. 이때 이제 증언들에 따르면 공식 기록들은 다 어디 있을 거예요. 있는데 공개를 안 할 뿐이겠죠. 고문을 좀 당했을까요? 일단 그래서 잡혔잖아요. 네. 그때 박정희 같은 정모 여인이라는 사람하고 동거하고 있었잖아요. 유아여대 출신에. 근데 그 월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박정희가 나이도 많고 싫잖아요. 또 유부남이잖아. 네. 그래서 억지로 동거하면서 도망칠 때마다 박정희가 집차 타고 쫓아와가지고 다시 잡아서 또 동거하고 몇 번이나 했던 여자예요. 이런 상황에서 박씨가 잡혀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충격받았잖아요. 갔더니 미워 죽겠는데 박씨가 놓지 않았는데 우리는 월남민인데 박씨가 남로당 뿌락시였다. 그래서 파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박정희 이제 이게 해방 후에 이제 이른바 그 이제 여성 관계고 그다음에 갔을 때 잡혀 들어가잖아요. 네. 일단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일단. 네. 일단 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이 아니고 네. 군기 잡는 거야.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불러서 딱 가니까 이제 치료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하니까 박정희가 저 살려주시겠습니까? 이 말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단을 다 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의 어떤 그 본 모습 이게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박정희는 어떤 버티다 고문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전향한 것이 아니고 예. 살려주신다면 내가 동력 풀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서 고려해보겠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명단을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설에 따르자면 또 네. 이제 풍문이긴 한데 뭐 예. 정확하게 다 기록을 안 남아있지 않으니까 일설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박정희 구명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군 내에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정희는 어쨌든 만주국 출신들이잖아요. 예. 이 만주군 출신들이 굉장히 단결력이 강해. 해병대나 어디 지역 항유회나 이런 것처럼 예. 또 무슨 동문회처럼.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만주국은 쉽게 말하면 서열 위, 쉽게 서자애들이에요. 해방됐을 때 일본 육사 출신들은 진짜 엘리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애들은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친일했다는 생각보다도. 네. 우리 일본 육사까지 어려운데 나왔거든. 만주 군관학교 저는 변두리 촌놈들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주국 애들이 오히려 쉽게 말하면 아전으로서 사또겠다 밑에 아전들 단합대 하듯이 굉장히 끈끈해요. 예. 그럴 수밖에 자기들 단결해야지 올라가죠. 예.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구명운동이 여기서 일어나고 그다음 이들이 또 이제 일본 육사 생도들도 이제 연분인 사람들한테 설득해. 왜 박정희 또 일본 육사도 나왔잖아요. 예. 어찌됐건 2년간이지만. 그러니까 양쪽에 다리가 다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구명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선엽이가 이제 구명해 주려고 하죠. 백선엽이 바로 그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창룡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근데 김창룡이가 많이 버텼다 그래요. 왜냐 김창룡이는 이 빨갱이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깊어요. 지가 죽다 살아났잖아 북한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는 안 된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풍문에 따르자면 그럼 박정희를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박정희를 딱 데려다 나와서 용의자들 쭉 세워놨대요. 군 내부의 남로당 불확실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네. 이게 어떻게 풍문들이긴 한데 10명만 짚어라. 네. 그래서 10명을 딱 공식 지목해 했다는 거죠. 이렇게 나서 박정희는 다시는 남로당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알잖아요. 저 자식이 배신자구나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박정희는 남동에 쉽게 말하면 타도 제1호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박정희는 이 여순 사건 때 네. 숙군사업에서 11월 11일 날 여기도 좋죠. 짝대기 4개 빼빼로데이인가요? 예. 빼빼로데이가 왜 갑자기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리가 된 게 아니라 체포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1심에서 파면 네. 금요 몰수 무기징역 됐어요. 이건 봐도 대단한 거예요. 무기징역이잖아요. 네. 통상 다 사형시켰어요. 근데 사형은 면하게 해준 거죠. 네. 그래서 파면과 금년 몰수는 별거 아니고 무기징역 됐는데 문제는 1심에서 이렇게 됐는데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네. 그 감형한 징역을 집행정지까지 시켜줘요. 아주 특이해요. 누가 있었을까요 뒤에? 그러니까 백선엽뿐만 아니라 정일권. 백선엽, 정일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적 네트워크가 다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사실은 박정희가 군 내에서 이 남당 불학제 최고 책임자라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하긴 중요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죠. 군 내부에서 그러니까 초급 지휘관이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일본 육사 출신의 김종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물론 친일파 군인이죠. 이 사람은 남양군도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갔다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기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이른바 명문이라고 하잖아요. 예. 나오고 일본 육사를 나온 엘리트예요. 네. 실전 했고 미군과 싸웠고 근데 이 사람이 해방후에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이 미 군정 고문관, 네. 군사 고문관 하우스만에 따르자면 육군 참모총장으로도 점찍어 났을 정도로 뛰어났다 그래요. 그다음에 리더십도 뛰어나고. 네. 그다음에 근데 이 김종석 같은 게 체포되었을 때 네. 총살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군대 핵심으로서. 아마 이 사람이 아마 핵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만이 총 딱 앞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당신 전향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씩 웃으면서 노 했어요. 그래서 총살 당해 죽는 영상이 있어요. 저는 이걸 봤을 때 뭐냐면 그 영상이 있습니까? 예. 그 공개되었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좌익 사상에 맞냐 틀리냐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김종석은 그 사상에 대한 사상적 신봉자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거절하고 총살당해 죽었잖아요. 네. 근데 박정희 뭐예요? 고문 당하기 전에 살려주신다면 명단 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상에 옳고 그름을 따라서 보자면 변절자죠. 그리고 여기는 기회주의자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순 사건 당시에 박정희의 행적이 예. 박정희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정말 여과 없이 보여준 뭐 그런 모습이었겠네요. 네. 예. 자, 그래서 2심에서 이렇게 그만 어쨌든 형집행 정지됐는데 네. 놀랍게도 49년 1월 달에 강제 예편됐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문관으로 그대로 정보국에 근무해요. 육군 정보국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나도 몰라. 이 군대가 군대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되는데 문제 이타도 문관이니까 네. 별 볼 일 없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뭐 한국 전쟁 6.25가 터져버린 거예요. 네. 되니까 복귀령이 내려서 현역으로 복귀해서 소령이 됩니다. 다시 군이 된 거예요. 예. 참 지지리도 운이 좋은 지지리도 운이 나쁘다고 아니라 지지도 운이 좋아요. 민족의 비고 6.25가 박정희를 다시 군대에 부르게 한 거예요. 최고의 기회가 됐네요. 예. 왜냐하면 박정희는 만주에서 이른바 공산 항일 게릴라들하고 싸운 경험이 있고 작전을 짜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다. 한마디로 하면 좀 길어졌는데 네. 박정희 남로당의 비밀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로당 조직을 괴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반공 공로자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가 반공하려고 공로한 게 아니고 지가 살기 위해서 한 그렇죠. 것이에요. 예.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뒤에 갖다 붙여쓰지 말고 그 네. 당대를 봤을 때 네. 물론 남당에 개멸된 부분에서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러나 그 점조직이기 때문에 박정희가 얼마나 많이 알았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남로당에서 프락시들은 서로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야 또 운영이 되겠죠. 예. 대충 눈치를 맞추는 건데 네. 그렇다 박정희는 애꿎은 사람도 많이 불었을 수 있어. 그렇죠. 역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다. 오직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고문 받기도 전에 목숨만 살려준다면 동료들을 불겠다고 했고 네. 확실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가장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인 거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전쟁으로 군인으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와중에 나중에 또 그 바쁜 판에도 유경수 여사하고 또 결혼하게 되죠. 재혼하죠. 그렇게 네. 쉽게 말하면. 박정희의 어떤 공적인 활동 부분도 상당히 그 파란만장하고 얘기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자 관계 또 사생활 이것도 참 복잡하죠. 아우 지저분해서 말 못하죠.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면 그때 첫 번째 부인인 그 김호남 씨. 예,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이제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예, 이제, 네. 이제 그전에는 동거한 여자니까 이혼을 굳이 안 해도 됐겠죠. 예, 그러니까 바로 유경사와 결혼을 하면서 이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식 결혼으로는 유경수 씨와 두 번째 결혼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육종관이라고 옥천에 네. 아주 거부죠. 예. 인심을 구하지 않았던 거부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되었다. 그리고 이제 5.16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5.16 쿠데타. 네. 아직도 뭐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한마디로 5.16 얘기할 때 이건 누가 뭐래도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5.16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형식은 쿠데타이지만 네. 구국의 결단이었다. 무슨 말이죠, 그게? 한마디로 하면 4.19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4.19 이후에 장면 정권은 무능하고 네. 무기력했고 그다음에 혼란했다. 그래서 다시 북한이 다시 남침할지도 모르는 위기가 왔다. 게다가 대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래서 하면서 무분별한 통일운동을 떠들면서 제2의 6.25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패한 고학들을 일수하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네. 청년 장기들이 구국에 결단되는 게 5.16이다. 한마디 하면 사회가 너무 망조가 들어가지고 네. 제2의 유교가 나려고 하니까 나를 구하기 위한 젊은 청년 장기들의 결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도 결국은 건국절로 가자. 이거와 이게 연결이 되네요. 뭐 모든 길은 건국절로 기결은 되겠지만 사실 박씨는 건국절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 반국가 사범이야. 남로당이었어.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딸이 개념이 없어요. 거기서 모순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100주년 생일하면서 건국절을 통과시켜버리면 아버지는 뭐죠? 반국가 사범이 되네요. 정말. 그렇죠. 남로당원이었어. 예. 그것도 군사부. 예. 프락시야.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찬양 고만에게 아버지 깎아내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참 민망한데 어찌됐건 그래서 모든 길은 건국적으로 통해야 되는데 박쥐는 안 통할 때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예. 자, 근데 참 따져보자 이거예요. 예. 그 박쥐 정말로 그랬는가 보면 제가 볼 때는
박정희는 이게 상습범이다. 쿠데타 상습범이라는 얘기예요. 쿠데타를 그러니까 5.16 이전에도 획책하고 뭐 그랬었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냐면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 선생님. 박정희가 이제 숙군되면서 이른바 숙군되면서 파면이 되고 무기징역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전쟁으로 다시 이제 뭐 군에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전력이 있는데 쿠데타를 기도할 만큼의 어떤 군내 기반이 있었을까요? 자, 박정희는 사실은 계속 진급이 늦어져요. 예. 그 진급이 늦은 나이는 훨씬 더 많잖아요. 자기가 예, 대구 사무학교 마치고 갔으니 늦학기로 들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동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예. 근데 진급이 늦었던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남로당 그거죠. 예. 그래서 사이드로 계속 도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예, 박정희가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가요. 부산으로 갑니다. 예. 이때가 4.19 전이에요. 예. 박정희는 강직했다고 얘기하는데 강직할 수밖에 없죠. 뭐 늘 이렇게 주위에 눈총이 따갑고 언제 또 다시 좌익으로 다시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감시도 많이 했을 네, 거고. 몸 조심해야 되고. 예. 어찌 근데 마땅치 않았긴 했겠죠. 이승만 정권 자체가 마땅치 않았던 건 동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 박정희는 이제 뭐냐면 이 이승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부패하고 특히 군 내부에 부정선거할 때 박정희가 이제 이거 투표하면 부숴버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진짜입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왜냐 악당이라도 한 번쯤 혹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미 이승만은 망해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박정희도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예. 자기 투표가 아니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투표한 부쉈다는 얘기를 가지고 감동받으면 안 되게 훈다 박정희는 이승만하고보다 더 심하게 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이건 참 웃기는 얘기죠. 예. 지 투표하면 멀쩡하게 두고 이승만 투표하면 뽀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박정희 뭐냐. 이때 뭐냐 청년 장교들이라는 게 바로 김종필 같은 영광급 장교. 예. 6.25 때 중대장으로 있었던 예. 소대장으로 있었던 일선에서 예. 가장 이제 격렬하게 전투 치렀던 그룹이 648기예요. 하고 이제 11기들도 좀 뒤에 있겠지만 648기들이 있어요. 얘기에 뭐냐면 이제 제주 좋은 사람이 김종필이에요. 역시 육군에서 정보국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예. 그리고 이제 조카 사위잖아요. 조카 사이잖아요. 예. 이 네트워크가 가동된 거예요. 이 시기에 뭐냐면 이번에 5.16 쿠데타 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군 내부 사정을 알아야 된다. 이미 군은 부패했어요. 친일파들이 다 장악한 거 아니에요. 네. 무슨 그게 민족 정기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승만이 독재잖아요. 이승만이 부정부패 해먹으면 군대도 같이 해먹는 거잖아요. 그 엄청 부정부패했어요. 근데 6.25에 뭐냐면 이제 이 장성이 비대지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속에서 뭐냐면 부패하게 되는데 군 위에서 나이는 비슷한 30대들이 별자리 하고 있잖아요. 예. 30대 40대들 육군 참모총장하고 이런 시대야. 예. 정년 퇴임이 안 보여. 그러니까 밑에 연관들 승진이 안 되는 거야. 군 인사 적체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관들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중령들이 빨리 별 따라 가야 되는데 자기들 나이가 막 30대로 갔는데 이는 위에는 뭐 40대밖에 안 됐잖아. 네. 언제 20년 더 기다려야 걔들이 퇴임하잖아. 그러네요. 이런 속에서 뭐냐면 이 젊은 장교들 군의 부패하고 인사 적체 문제를 가지고서 연판장을 돌려요. 아. 이 주동 세력이 바로 648기생이고 예.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브레인이 바로 김종필인 거예요. 아. 그래서 연판장 돌리면서 뭐냐면 참모총장도 그만두라고 맞짱도 뜨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거 위에서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군인들이 연판장 돌리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게 하극상인데 예. 그래서 나온 게 하극상 사건이에요. 이게 그 JP 등이 주도했던. 예. 하극상 사건인데 이렇게 되는지만 그 위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게 워낙 해먹었거든 지들이. 예. 그러니까 지들도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워낙 지들이 요즘 천박한 말로 뽀록 나버리면 지들도 감옥 가야 될 내용들이거든. 워낙 부패했어요. 그럼 그런 분위기가 박정희가 자기 세력을 만드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가요? 예, 그죠. 박정희는 청년 결백한 거야. 어찌됐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예. 강요된 청년 결백. 까지는 아니지만, 예. 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또 청년 결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남로당 좌익 출신에 그래서 항상 요즘 같은 육군 기무사한테 예. 그 당시 방첩대 아니겠어요. 예. 특무대겠죠. 특무대. 예. 체크 매일 동양 체크 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굉장히 몸조심하고 FM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 지휘관한테 유능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가 지휘관할 때 자기 부대원들 얼어 죽고 한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경고받고 또 감봉받고 이래요. 그러니까 지휘관에서 별로 유능한 점은 없었다 분명히. 사고만 났어. 근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이 연판장 사건을 돌렸다가 이 하극상 사건에서 김종필은 예편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소장
그룹들은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말똥 두 개 가지고 안 되잖아. 그렇죠. 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때 박정희야말로 딱 맞는 거죠. 그때 투스타였습니까? 예. 그 박정희가 이제 소장이 되는데. 네. 이 박정희는 보니까 이제 불만도 많고. 근데 남도 이제 투표함도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5.16 쿠데타는 정확하게 하면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정희는 기반이 없지만 JP가 만들어준 거예요. 요즘 그래서 6사 8기 그다음에 이제 11기까지 넘어가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잘 보면 박정희 몇 번의 쿠데타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고 1950년대 이승만이가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걸 일으킨 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대통령 오래 해먹으려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열 빡 받은 거 아니에요. 전쟁 중에 뭐 하는 짓이야 이 미친놈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저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특히 방공포로 석방 이런 사건들은 미국이 굉장히 난처했어요.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것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박정희 그러니까 이승만을 제거해야 되겠다. 언제든지 제거할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짠 작전이 에버레이드 작전이에요. 에버레이드 작전. 예. 이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냐 이종찬 그 참모총장을 움직이려고 한 거예요. 이종찬. 네. 그래서 일본 육사 출신의 친일파 후손이고 본인 또 친일파예요. 위에 붙이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받은 사람이야. 그 습작자야. 이종찬 자신이. 근데 이종찬이 노한 거예요. 이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용문이라고 또 일본 육사 출신이 있어요. 네. 이하고 박정희하고 같이 늘 단짝으로 다녔어요. 이용문은 물론 상급자죠. 근데 이 조갑지 책을 보면 이용문 평전인가 한 책을 보게 되면 이미 에버레이드 작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농담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쿠데타의 꿈을 키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탱크 몰고 가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실제 쿠데타 자기네들이 실행한 건 아니지만 그 에버레이드라는 분인 속에서 미국이 언제든지 군인을 동원해서 이승만을 축출하려고 할 때 그거는 군인들의 대상들 속에서 이렇게 이용문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에서 마음 흑심을 드러낼 때 박정희가 그래서 같이 씩 웃고 했던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한국 전쟁이 한창인데 군인들이 쿠데타를 모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미국이 또 배후에 있고. 그러니까요. 그 직접적 모의한 게 미국이 이제 그 작전을 짜고 이제 판을 딱 유사시를 동원할 인적 자원들을 놓고 슬슬 흘렸겠죠. 예. 근데 이종찬이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안 됐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냐면 일종의 정치 군인적인 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제 구태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용문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런 식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정치 군인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박정희는 어떻게 4.19 전에 쿠데타를 준비했잖아요. 네. 하려고 했는데 쿠데타를 딱 일으키려고 하는 그 순간 1960년 4.19가 일어나 버린 거야. 네.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그래서 행동에 못 옮겼을 뿐이에요. 4.19 때문에. 그럼 이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예. 그러나 또 준비하는 거예요. 혁명 이후에도요? 4.19 혁명 이후에. 예. 그러니까 박정희는 4.19가 일어나기 전에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게 중요하고 4.19가 일어나서 냅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4.19 일어났을 때도 얘들은 또 쿠데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노렸던 게 뭐냐면 61년 4.19 1주년을 노린 거예요. 왜냐하면 4.19 1주년 기해할 때 때까지 그럼 뭘 해야 되냐.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야 되겠다.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럼 뭐냐. 사회 혼란을 더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JP 이런 사람들이 움직여 가지고 4.19를 맞아서 대학생들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냐면 막 혼란에 이끌려고 한 거예요. 이걸 하면 이 혼란을 틈타서 어떻게 하겠다?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군부 쿠데타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이 당시에 61년도가 되면 군부 쿠데타 설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맞아 80년대처럼. 1980년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계했어요. 그래서 4.19가 별일 없이 일어났어. 싱겁게 된 거야. 계획이 또 실패했어. 그러나서는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은 박정희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해서 좌천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날짜를 땡겨서 일으킨 게 5.16 쿠데타다. 그럼 5.16 쿠데타 이전에 여러 번의 쿠데타 기도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쿠데타 할 당시에는 사회가 다시 안정을 찾고 조용히 학생은 다시 학원으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 자기는 좌천되면 쿠데타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땡겨서 한 게 5.16이에요. 따라서 한번 상습범이죠. 네. 네. 이렇게 된다. 그 박정희는 왜 이렇게 5.16 쿠데타를 했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일본 군부 파시즘의 습성이란 거예요. 일본의 소화유신이라는 게 있어요. 1930년대에. 소화유신. 완전 또라이 군인 놈들이 있어서. 네. 황도파라고 해서 천황폐하를 앞장서서 모시고 이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 천황폐하께서 직접 나서십시오. 그러면 손가락만 가르치면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또라이가 된 그러니까 파시스트 중에도 또라이 파시스트가 있는 거야. 예. 이게 황도파예요. 이들이 뭐냐 그래서 하급 장군들이 여러 번 쿠데타를 일으켰어. 네. 그게 5.15 사건, 226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예.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영웅시대였어요. 오히려. 와 말단 하사관이나 말단 소위 중인 이런 하사관들이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장렬하게 죽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또라이들인데. 로망으로 삼았군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영웅시대 풍토 속에서 박정희는 있었다는 거. 예. 네. 자, 이런 분이 있었고 두 번째 무엇보다 그런 박정희는 만주국 경험이 있잖아요. 예. 만주국은 군인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혀 군의 정치 개입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네. 관동군이 움직이는 만주국을 본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소아 유신이라고 하는 이 파시스트 일본 군인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5.16 쿠데타 때 똑같이 나와요. 이 소아 파시스트들 황도파란 이 또라이들은 정당 정치는 혼란이다. 미국식 네. 민주주의는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고 그다음에 빨갱이들은 처죽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나라가 이걸 때 군인이 직접 나서서 국가를 개조해야 된다. 이게 소아 유신의 핵심이에요. 예.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자기가 63년대에서 쓴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는 히틀러 같은 사람을 독일을 구한 사람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지가 쓴 책에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볼 때 5.16 쿠데타는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군인의 네. 발악이죠. 네, 아주 반역입니다. 그런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어떤 박정희의 개인적인 성장 배경이나 네,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늘 내재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박정희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박정희 기념관뿐만 아니라 박정희 기념우표를 아직도 만들겠다는. 뭐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시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꼬마 예. 박정희들이 아직도 우후죽순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박정희를 아직도 향수하고 추종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건 역시 뭐니 해도 배고프고 못 살던 밥도 못 먹던 이 나라를 그래도 밥숟가락이나 밥술이나 좀 먹게 해줬다. 그런 어떤 경제성장 신화잖아요, 선생님. 예, 예. 한마디로 밥 한 그릇 신화라고 얘기해요. 저는 밥 한 그릇 신화. 예, 밥 한 그릇의 신화입니다. 사실은 1960년 초에 무척 네. 가난했죠. 보릿고개가 있었고 밥 3개 다 못 먹었어요. 가난한 농촌에서는. 예. 그러다가 새끼를 먹게 되니까 네. 직접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께서 새끼로의 그 신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 착각하시냐 그런 분들이 이게 18년 걸렸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박정희 직후 18년 동안. 그 가운데 밥 한 그릇도 못 먹이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얘기는 좀 오히려 박정희 경제 성장할 때 저는 솔직히 박정희 시대에 60년대는 좀 고도 성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네. 70년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성장 굉장히 한계 도달해요. 음. 석유위기, 석유 파동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박정희 시대 경제 성장 얘기할 때 60년대가 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네. 근데 70년대가 별로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70년대는 성과가 거의 없다. 오히려 둔화되죠. 그다음에 60대 고도 성장의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70년대예요. 이 부작용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장기 집권과 결합된 게 유신 독재고 네. 이렇게 봐야 맞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죠. 그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꼴찌가 100명 가운데 네. 꼴찌가 한 30등, 40등까지 하는 게 쉬워. 또 30등까지도 쉬워. 그러나 네. 10등 안에서 10등짜리가 1등 하기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더 치열하죠. 숫자가 적어도. 그러니까 바닥에서 시작하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정 성장이 되면 그 성장이 둔화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60년대 경험을 70년대까지 확장하면 안 된다. 네. 라고 지금 그 문제는 이 60대, 70대 전체 봤을 때 정말 경제 성장이 성공적이냐는 저는 좀 다시 봐야 된다. 그래프만 보면 안 된다. 네. 이 성장의 그래프보다 더 길었던 어두운 그림자의 역사를 같이 봐야 박정희의 경제 성장의 이른바 자기들이 좋아하는 공과론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네. 저는 박정희가 수출 주도 전략을 썼다. 이 자체를 저는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내수 기반이 허약하고 그다음에 지하 자원도 많지 않고 뭐 이야기하자고. 수출 주도 전략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선택이에요. 근데 박정희에서 가장 핵심이 이런 거예요. 박정희를 지지한 사람이나 박정희는 내가 5.16 군사 혁명을 이렇게 봤더니 뭐 나라 살림이 도둑받은 금고 같았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박정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박정희가 군사 혁명을 일으켰더니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보릿고개가 있고 기아선상에 헤매고 있었다. 네. 그래서 박정희로서는 민주화도 해야 되겠고 경제성장도 해야 되겠는데 우선 밥이 더 급했다. 요즘 말로 의식이 좋게 예절을 알지 않냐.
네. 그래서 선 경제 성장 후 민주화를 택했다는 거예요. 민주화하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갈수록 없어졌잖아.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거짓말이죠. 예. 근데 이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논리 중에 핵심은 뭐냐면 결코 경제 성장을 할 때는 민주화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양자택일이라는 이 자체의 논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박정희를 지지한 사람은 유신 독재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했다 그래요. 근데 유신 독재할 때 유신 선언문에는 경제 이야기 안 나와. 예. 그냥 안보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다 엉터리예요. 경제와 민주주의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짐승이 아닌다면 네. 그러니까 이 논리에 속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밥 한 그릇은 18년 걸렸다는 거 알아야 된다.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렇게 돼요. 자, 그다음 또 하나 봅시다. 성장의 그래프보다 그랬던 그림자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같이 봐야 된다 정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출 주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수출을 주도 전략을 했을 때 100억 불 달성 뭐 이런 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저 안전편이냐 마드인 차이나 전략이잖아요. 한국 재벌 누가 삽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원료는 수입해서 오니까. 네. 싸게 팔려면 노동자 월급 적게 줘야죠. 예, 그러니까 장시간, 예. 저임금, 예. 중노동, 한국 자본주의의 삼박자 아니에요. 예. 장시간, 저임금, 중노동에다 노동자 같은 거 금지시키잖아요. 이렇게 해서 덤핑 판매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보세요. 이 수출에서 이 성장의 주인공은 노동자의 피를 짜는 희생의 대가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 예. 무슨 제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 예. 결국은 장시간, 저임금, 중노동, 그다음에 비인간적 대우. 예. 이 노동자 피와 땀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먼저 이야기가 같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전태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많이 지적한 거예요. 그 당시 학자들이. 네. 그 당시 미국과 일본에 편중돼 있었어요. 요즘 이제 중국에 많이 또 기대고 있지만. 그러니까 수출입이 미국과 일본에 있으면 만약 미국과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네. 무너지죠. 뭐. 활로가 없죠. 지금 우리가 중국 문제, 사드 문제 할 때 중국 할 때 나오는 얘기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중 수출 어전이 클 예. 때. 그래서 수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수출입의 다각화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박정희 그냥 갔잖아요. 예. 근데 뭐 그것도 좋아. 그 도덕적인 비난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는 뭐죠? 이렇게 할 때 이 기업을 재편할 때 박정희는 뭐냐면 산업 부문을 지정해서 기업들한테 나눠줬다. 넌 이거 해라 저것 해라. 근데 막 중복된 게 많아. 그다음에 막 투자하고. 근데 그건 좋아. 재벌 중심으로 갔죠. 재벌.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재벌 그 수출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다음에 재벌 중심으로 갔단 말이죠. 네. 이 재벌 중심으로 갔을 때 이 재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재벌이 들어가면서 중소기업은 다 하층기업화 돼버린 거야. 지금 하도급 문제 갑을 얘기가 바로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원조가 박정희 시대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재벌 밑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영역을 가진 게 아니라 재벌의 하층기업이 되면서 갑질의 세계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황당한 나라 돼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같으면 중소기업이 기반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 두세 개만 무너지면 날아가는 나라를 만든 원인이 바로 박정희의 그 산업 전략이 재벌 주도였다는 거죠. 재벌과 수출이 결합된 거다. 네. 이게 국가가 마구잡이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네. 이걸로 끝납니까? 정경유착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기업이 네. 부실한 거야. 그렇죠. 자, 부실한데 대출을 받아야 돼. 네. 뭐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럼 은행에다가 담보를 잡아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 돈이 100원밖에 없어. 비유하자면. 근데 150원을 대출 받으려면 불가능하잖아요. 네. 100원이 있으면 30원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재벌이 박정희 권력에다 로비를 한단 말이죠. 네. 로비를 하면 이 정권이 은행에다 대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당대출이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은행장을 국가가 임명했어. 요즘 민선이 아니잖아요. 네. 농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권력이 장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정부의 돈 주머니야. 네.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이게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100원인데 150원 받았잖아. 네. 공사는 150원에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정상인데. 근데 정치자금을 한 50원 떼줘야 되잖아요. 이게 리베이트야. 그렇죠. 이게 정경유착이야. 네. 그렇죠? 그러면 공사 150원짜리 100원에 해야 되죠. 이게 부실공사야. 그렇죠. 그게 성수되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한국 사회 보면 이제는 끊으려도 끊어지지 않는 그 엄청난 정경유착. 이번 삼성 사건만 보여주잖아요. 네. 저는 그 제가 말할 때 박정희의 경제 성장을 그래도 밥은 두 끼에서 쉽게 먹었다 아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새끼 먹는 가정이 짐승의 가정이었다는 것이고 네. 그 밥 한 그릇보다 더 비참했던 역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성장의 그래프보다 더 길게 늘어진 어둠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OECD-라면 이걸 고쳐내는 거야. 박정희 시대 때 빈익빈 부익부는 교과서에 나와서 아예 인정했다고. 빈부격차, 소득 불평등. 네. 그러면 적어도 박정희 지지자들이라면 그래 막 그때 부작용이 많았으니까 이제는 박정희의 경제 성장이 있을 땐 그 그래프보다 더 길었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각하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인간적인 길이지. 내가 박정희 지지자들한테 정말 박정희 시대가 그립다면 다시 네.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포츠머리 다시 깎아 군대식으로. 네. 80년대 노동자들이 데모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두발 자유화 시켜달라고 했잖아요. 아,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까? 네, 현대에서, 울산에서.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정희 지지자들은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성장보다 길었던 어둠의 그림자가 있으면 지금 그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주는 것이 네. 진정하게 박정희 지지자들이 해야 될 몫이다. 그러니까 빈익분 부익부 없애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재벌 정경주차 없애내야 되고 네. 이런 것도 같이 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고 밥 한 그릇만 채우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지도 아니고. 예, 그게 하나만 더 흥분해 버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면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우리 박 선생님이 지금 약간 흥분하셨는데. 예, 왜냐하면 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지금 오로지 뭐냐면 대망의 80년대만 믿고 허리띠 올라가면서 먹을 거 못 먹고 굶주려 가면서 비인간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그들이 바로 이 경제선정의 희생자이자 공로자잖아요. 예. 그들에게 이 OECD 국가가 조촐하게 밥 한 상은 차려주지 못할 망정 그것을 박정희에게 갖다 바쳐요. 그러다 또 뭐라고 하면 또 이젠 OECD 국가인데 또 선진적으로서 또 쫄라매래. 이건 박정희의 찬양자들은 네. 노예 국가를 완성시키려는 거예요. 노동자 노예 국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박정희 경제 성장은 네. 성장의 그래프를 보는 것은 역사가 아니다. 그 그래프보다 길었던 어둠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라는 것을 오히려 네.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5.16 쿠데타가 없었고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했으면 경제 성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잘 됐을 것이다. 그렇죠. 그 구조가 너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가지고 이게 네. 적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결국 지금의 어떤 경제 불평등이나 양극화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했던 유신 독재잖아요. 네. 박정희의 마지막 기계는 유신 독재, 종신 독재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 끝났는데 저는 이 유신 독재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1930년대 일제 군국주의 파시즘이 네. 분단 버전으로 재현된 것이다.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이 박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많이 망가졌었죠. 그러다가 이걸 깨트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고등학생 시절에 박 선생님은 예. 그 유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고등학생이었습니까? 중학교 때 유신이죠. 아, 고등학교 때는 이미 그렇군요. 예. 그럼 중학생 때 박 선생님은 그 유신을 지지하는 그런 청소년이었습니까? 지지가 반대가 없고 예. 국가는 박정희의 나에게. 그러니까 내 중학교는 교과서 보게 되니까 네. 10월 유신이 국어 교과서 실려있어요. 예. 어떤 청년이 헐렁헐렁한 와이셔츠 입고 있는 거야. 근데 네. 동료 어르신께서 너 자네 왜 그거 입냐? 이거 외제 비제거든요. 째거든요. 째 하니까 예. 이 사람아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외제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닐세. 몸에 맞는 옷 입을 때 이게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 찬양하는 교과서 내용이에요. 그게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실렸었어요. 예. 우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들어갈 때 국민교육 헌장에 나왔잖아요. 예. 중학교 들어가니까 유신 교육이 시작된 거야. 그 대학교 1학년 때 박쥐가 죽는 거예요. 예. 그건 잘 생각.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시기를 국가주의 파시즘으로 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독서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길 가다 보면 사람이 줄을 안 쓰고 걸어가면 난 짜증이 나. 줄 서서 가야지 왜 이렇게. 예. 알면서도 이 정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결국 뭐냐. 박정희는 우리가 가정하는 일제 식민자제의 가장 근본적인 단 한 명의 일제 잔재를 얘기하면 박정희다. 그가 만든 유신체제의 말로. 네. 그가 만들었던 예.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뿐만 아니라 모든 것 싹 다. 모든 걸 규제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 모든 게 알고 일제 때 했던 걸 다시 반복했더라고요. 예. 그 따로 다뤄야 될 정도로 내용 깊으니까 생략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유신 체제는 일제 파시즘을 다시 분단 시대의 반공을 기준해서 다시 부활시켜서 자기의 종신 집권에 이용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총체적 후진성을 만들어낸 장본이다. 낙후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한국식 민주주의로 포장했을 뿐이다. 예, 근데 진짜 박정희 보니까 일제를 찬양했어요. 네. 이시하라 신토를 알죠? 도쿄지사. 예. 일본 구구 아니에요. 예. 소설가라고 하는데 형편없는 소설 쓴 놈. 예.
처음에 뭐 일본의 식민 통치는 대단히 온건하고 공정했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들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거예요. 이시하르 신토가 자기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보게도 역사인식 완전 식민사관이에요. 국가혁명과 나라는 책이 있어요. 1963년에 네. 나왔어요. 이게 보게 되면 지금 대통령이 출마하는 책이에요.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빈곤과 나락과 무사 안일 악순환 속에서 분열과 당파 싸움만 일삼았다. 단 한 번도 국가당 국가를 세워보지 못한 게 우리나라다. 식민사관 아닙니까? 박정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민사관의 총아야. 예. 5천년 동안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모셔왔다는. 그러면은 제가 배운 조선, 고려 이런 건 다 뭡니까? 시원찮은 나라란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뭐 5.16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미국 갈 때 일본 들렸다 갔잖아요. 예. 일본 들렸다 가서 일본에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 5.16을 한 사람들은 일본 매지 유신을 성공시킨 청년지사와 같은 의욕과 사명을 품고 그분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겠다. 이게 할 개소리입니까?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공화국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게다가 네. 어쨌든 5.16 쿠데타를 했지만 어쨌든 일국의 수반 아니에요. 예, 그것도 예. 일본의 옛날 예. 군국 주재 앞에 가가지고 예. 여러분들을 모범 삼겠다고 하신 말이 돼요. 메이지 유신의 지사가 누구? 또 히로부미잖아요. 예. 또 사이고 다카모리. 예. 이런 인간들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때 국가혁명가 나이도 또 책을 썼어요. 명치유신은 아시아의 경이고 기적이고 이다. 근데 아시아 명치유신이 왜 중요하냐면 천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국수주의적인 애국에 있다. 천황이 절대 권력을 갖는 국수주의 애국. 그때부터 유신을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박정희 10월 유신은 이미 5.16 쿠데타 때 임신했어. 예. 10년 동안 임신했다가 10년 만에 튀어나온 게 유신의 갑툭튀기 아니야.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뭐냐면 명치혁명에는 우리 혁명성에 많은 참조가 될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이 방면에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가지겠다. 이게 국가혁명가 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민주주의는 방종이라고 얘기하고 이 책에서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여기 보면 히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국민들 때로는 그런 것을 참아야 된다고 써 있어요. 이 책에. 예. 10월 유신에서 나온 모든 얘기가 국가혁명가 나에 똑 나와 있고 이 내용 그 당시 1930년대 일본 군부 파시즘 했던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뭐죠? 박정희는 일본 군부 파시스트의 DNA를 받거든. 네. 저는 그 자체예요. 최후의 제국군이라는 말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박정희에 대해서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네, 진짜 저도 좀 흥분이 되고요. 좀 화도 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박정희의 국가혁명가 나는 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 있죠. 네. 한국판 나의 투쟁이다. 히틀러가 썼던 악마의 책.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상당히 그 긴 시간 동안 몇 주 동안 박정희에 대해서 다뤘는데, 실장님과 박정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역사 적폐의 끝판왕이다. 네. 시작과 알파요 오메가야.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네. 저희가 진짜 역사 적폐 방송을 이렇게 시작한 지, 적폐 청산 방송을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한 석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정말 방송이 거듭될수록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게 좀 명확해지면서 예. 네. 그것들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막 이런 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쓰레기를 치울 때는 쓰레기만 네. 보면 안 돼. 이 쓰레기가 어디로부터 계속 유입되고 있는가. 네네. From 박정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우시려고 누군가 일제. 네. 파시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아주 진짜 화도 나고 속도 부글부글 끓고 그랬지만 네, 재밌게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네. 다음 주에도 심도 있는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네,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적폐 청산 방송 역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